제 목표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300개만 성공시키자. 이렇게 300개만 성공시키면은 세후로 100억이거든요. 지금은 한 3분의 2 지점은 왔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매수도 하면서 부동산 강의도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자 잭팟이라고 합니다. 나는 영원으로 대출 없이 소형 아파트를 산다 라는 책을 썼고요.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한 4년 했었고, 그 경매 4년 한 이후에 갭 투자라고 하죠.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한 6년 동안 이렇게 경매와 갭 투자를 동시에 하면서 한 10년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체 한 60채 정도 매수를 했는데 총 든 돈이 한 5억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채당 1,000만 원씩 딱딱딱 나눠가지고 그 1,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을 이 시점마다 가장 저렴한 데를 골라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0채가 동시에 굴러가면서 현재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자산이 이제 100억이 넘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빌라, 그때 당시도 30년이 된 그 빌라를 거의 1억에 샀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없는 빌라를 사서 사실상 비과세라는 거를 애초에 생각을 못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처음 집을 산 후에 수십 채까지 내려갈 수 있었던 거는 처음에 비과세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일반과세 아니면 중과세 이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집을 그렇게 1년에 4채씩은 차근차근 모아서 10년 정도가 되니까 그때는 이제 한 4, 50채 정도가 쌓이더라고요. 투자라고 봤을 때는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는 실거주로 해서 계속 내가 상위 입지를 갈아타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나서 사실 이것만 잘했어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중산층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저 같은 투자죠. 이제부터는 다주택으로 정말 많은 숫자를 늘려가면서 한 채당 적어도 뭐 3천에서 5천만 원씩은 벌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사고 팔면서 내 자산을 불려가는 케이스였는데, 저 같은 성향은 사실은 후자가 맞았고요. 첫 번째 전자를 제가 사용할 수 없었던 거는 돈이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3년 동안 했는데 모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히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다주택자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뭘 갖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저기에 얼마를 투자했을 때 내 생각과 같이 결과가 나타난다면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카타르시스가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대학도 지리교육과를 갔기 때문에 뭔가 땅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남들보다는 더 있었어요. 제대로 제가 어떻게 보면 시험 봐서 통과했으면 지리 선생을 했을 건데, 지리 선생은 제가 임용고시를 안 봤기 때문에 못 됐고 결국엔 사람들에게 부동산을 가르치는 강사가 된 상황이고요. 근데 굉장히 비슷해요. 지리를 아는 것과 그 지리 위에 있는 아파트를 아는 거는 배경 자체는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톡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들어가서 단지만 딱 들으시고 거기에만 꽂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특정 단지만 꽂혀 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나무만 본 거거든요. 그 단지 말고 더 저렴한 저평가 상태가 있는지 다른 거를 지켜봤으면 더 좋은 대안이 많았을 텐데, 보통 초보자들은 그렇게 넓게 시야가 갖춰져 있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매주마다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특정 시도가 아니라 전국을 분석을 하거든요. 그 전국을 분석을 하고 나온 데이터로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이제 미국 시장, 선진국 도시들의 부동산 시장 심리를 많이 보고요. 해외 부동산 지수들이 10몇 프로씩 상승을 한다라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 부동산 투자의 강도를 정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정했으면 그 밑에는 이제 저는 도 단위 분석부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도가 상승을 한다에 베팅을 할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 도 안에 숨어져 있는 밑에 하위 시들은 다 성공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인구가 제일 많은 숫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거고요. 만약에 뭐 전북이라면 뭐 전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경남이라면 이제 창원이나 각 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치를 먼저 투자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투자할 때 거기가 약간 늦었다, 진입 시점을 보고 있었는데 놓쳤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그 지역 중에 정말 좋은 주택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2급지, 3급지로 더 눈을 내려서 구축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와, 또는 그 시보다 좀 인구가 더 낮은데 뭐 인구 30만이나 20만이나 그 하위 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사이클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매매 전세 가격은 지방 8도의 사이클에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투자자들이 사실 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 이 지역들의 사이클은 수요와 공급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의 측면이 더 큽니다. 지방 8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긴 약간 실수요 기반의 도시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펼치는 공급량에 따라서 지방 사이클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방의 상승 사이클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한 5년 정도 상승을 하고 3년 정도 하락을 하고, 그리고 이 상승에서 하락까지 가는 구간이 1년,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구간이 1년, 이렇게 해서 10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하락이 3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 바닥에서 1년 동안 조정을 걸치다가 다시 상승으로 가는 골목, 거기만 잡을 수 있다라면 지방 투자는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 시세의 데이터를 꾸준하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상승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하락을 하는 지역을 꾸준하게 보고요. 이제 거기다가 바닥을 다지는 지점, 매매가가 한참 낮아지면서 전세가, 즉 사용가치보다 매매가가 더 내려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게 최적의 진입 타이밍이에요. 이때 들어가게 되면 전세가가 오히려 매매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을 살 때 돈을 주고 사지 않는 거죠. 오히려 돈을 받고 살 수 있거나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나는 돈을 안 주고 살 수 있죠. 저는 여기에서만 다 매수를 했습니다. 돈은 하나도 필요 없을 때. 그래서 뭐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요, 한 16개까지는 전체 산 비용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채에 5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16채로 나누면 30 얼마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점이 아니라 이미 사이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 2019년부터 지방 같은 경우는 반등한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2019년부터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벌써 한 4년 차 정도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꺾일 수 있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사실 동조화가 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올랐던 것 자체가 그 서브프라임 이후로 미국 시장이 사실 공급이 굉장히 약했었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쪽도 굉장히 많은 금액의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돈이 푼 만큼 돈이 가격이 없어지면 집은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2021년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캐나다와 아니면 뉴질랜드 이런 것들은 거의 25에서 26%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KB 시세 기준으로 17%가 올랐다는 것 자체도 많이 올랐던 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해외의 지수를 판단을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우리나라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보질 않게 되면 좀 시야가 좁아진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이 안 되는 투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검색량이 전 굉장히 많아요. 그 검색량이 전국을 대상으로 거의 매일 그 물건들은 뭐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이렇게 다 검색을 해서 현재 1억 5천 정도 되는 시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면 저는 정말 급매를 찾아서 한 1억 2천 정도의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1억 5천에 맞추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그거고 전세는 그만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물건이라고 가정했을 시에, 그렇게 되면 전 애초에 살 때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는 시세 차익을 가지고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2년이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2년은 기본 세율이 되는 시기를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 2년 동안에 최소 2천에서 3천 정도 오른다는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투자금이 보통 없이 들어가서 한 채당 5천만 원으로 이렇게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세후가 돼버리면 한 채당 3천에서 4천 정도를 벌게 되거든요. 제 목표가 그거였어요. 이렇게 300개만 성공시키자. 이렇게 300개만 성공시키면은 세후로 100억이거든요. 지금은 한 3분의 2 지점은 왔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10년 동안 2년씩마다 재투자를 계속 해온 거예요. 처음에 샀던 아파트들을 그렇게 올라줬기 때문에 팔고, 그럼 만약에 1,0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번 돈 가지고 또 1,000만 원씩 5개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이 또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중에서 팔 수 있는 것도 생기고요. 또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도 생겨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지네들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 한 3채, 4채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물건 자체가 10개가 넘어가고 20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걔네 자체에서도 매도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의 양도 상당하고요. 아니면 매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서울 수도권 물량은 웬만하면 안 파는 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전세금 증액 5%한 것만 가지고도 사실 저는 수십 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실 재투자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또 혹시라도 뭐를 하락장을 대비해 봤을 때 이제 뭐 그 전세금도 미리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역전세는 아직 고민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생각을 했을 시에는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가정하에 사실 현금도 모아두고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고요. 어떤 지역은 절대 사면 안 돼. 저도 부동산 투자 10년 했지만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기도 의정부나 안성이나 이런 데 주위에서 보통 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저조차도 그런 아파트 가지고 있었지만 굉장히 몇 년 동안 안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영원히 안 오르는 지역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남들은 미쳤다고 생각하는 강남 원룸 오피스텔에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원룸 오피스텔을 수익형이 아닌 시세차익형으로 투자한다?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테마 자체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8년 이상은 내리막길이었어요. 여기 입지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상위 입지인 강남마저도 2014년, 15년에 분양을 했던 게 보통 2억 중반이라면 제가 작년에 매수했던 시점 자체가 다 1억 후반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위 입지 자체도 떨어지는 물건인데 제가 이거 가지고 매수도 하면서 부동산 강의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원룸 오피스텔이라도 강남에 1억 이상 오른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느 테마든 무조건 안 오르거나 이런 건 없고 어떤 지역이든 테마든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 사이클상 상승 초기에만 들어가면 된다. 우선 이전 정권이 공급 억제책이었죠. 공급 억제책이었고 그거에 대표적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런 거 부분을 막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권 바뀌고 나서는 이제 그거가 활성화 된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시작 자체가 이제 일기 시도시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또 전체적인 공급량으로 봤을 때는 250만 호를 뭐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공급을 늘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잡아놓은 수치가 좀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만약에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정말 활성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그거는 집값을 또 한 번 크게 들쑤실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약간 평등적인 부분도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신도시를 밀어주는 거라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재건축 연한이 30년 된 이상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한 10몇 프로, 16% 정도가 있고 한 5년이나 뭐 10년 더 지나가면 거의 뭐 몇십 프로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냐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빌라들은 좀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택지 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빌라를 이제 뿌개서 아파트를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꾸준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 거래량보다는 빌라 거래량도 되게 많고요. 빌라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싸게 던져야 될 거기도 한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개발성을 이제 띄는 정책이 기본으로 할 거기 때문에 빌라의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격이 하락을 극도로 한다면 여기까지 맥시멈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제가 가정을 해놓은 것들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봤을 때 보통 고점이 작년 추석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작년 9월, 10월이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30%가 할인된다라고 보다는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시에는 만약에 뭐 6억짜리 아파트죠. 그럼 30%라고 하면 거의 한 4억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 4억 정도라고 하면 M2 광희 통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다. 왜냐면 아파트의 가격은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도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약간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M2 광희 통화가 늘었던 수치가 12.9%였어요. 원래 이게 보통 6에서 8% 정도 돈의 가치가 희석된 거예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12.9%가 코로나 때문에 펼쳐지면서 그렇게 크게 급속하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주택시장이 만약에 12.9 정도만 상승을 했다라면 크게 버블이 안 꼈을 거라 저는 봅니다. 근데 12.9가 아니라 전체 지수로 봤을 때는 거의 17에서 18이 오른 거고요. 개별 난주를 찍었을 때는 100% 오른 것도 많아요. 거기서부터 버블이 꼈다 생각하거든요. 즉 돈의 유동성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 너무 넘나드는 아파트의 상승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버블 상태는 그럼 그 정도로 제가 판단을 한 거고요. 그 이 정도까지 그럼 가정을 하고 저는 뭘 준비했느냐라고 봤을 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비율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6대 4를 좀 나눠놨어요. 이건 뭐냐면 만약에 수도권에 하락장이 왔을 시에는 지방에서는 똑같이 커플링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디커플링으로 얘네들은 좀 다른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6대 4로 나눠놨고요. 물건의 종류도 많이 나눠놨습니다. 아파트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다 하락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파트를 거의 한 서울 수도권 아파트를 한 40% 가지고 있고요. 지방 아파트를 한 20% 가지고 있고 서울의 오피스텔을 한 20% 가지고 있고요. 서울이랑 인천의 노후빌라, 썩빌이라고 하는 노후빌라를 한 20%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테마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움직이진 않겠다. 이것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전 다양하게 짜놓은 겁니다. 제가 갭 투자자라고 해서 뭐 전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다 전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저는 작년 중순부터 기존 전세에 있던 집들이 이제 전세금을 올리는 시점이 왔잖아요. 이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그 올린 부분들을 다 월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시장 용어로는 준전세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뭐 한 1억 5천 정도 내가 전세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한 3천만 원에 10만 원씩 시장에서 요즘에 전원세 전환율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1억 5천이면 월세로는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가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현금 순환 그리고 그 전에 전세에서 들어오는 돈을 좀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양하게 떠났습니다. 지역별, 물건별, 그 다음에 세팅 방법별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 책 안에 있는 내용들과 최근 제가 본 뉴스를 토대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디 이걸 참고를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